북한이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건군절을 맞아 국가 존엄을 건드리면 도발 본거지를 초토화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여론을 예의주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없는 뻔뻔한 태도라며 호평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18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출소 직전 다시 재판에 넘겨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원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설 당일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인 건군절을 맞아 국가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면 도발 본거지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날인 건군절. 지난해엔 7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천리형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인민군에게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해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이 북한과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도발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등이 대상입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이고 2011년 만들어진 금강산 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잔재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로서는 억지와 대화의 병행 전략 속에서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또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북한이 후속 조치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가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회담은 가능하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요.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또 아무 결론과 소도가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좀 아쉬운 점도 많았고요.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좀 충분한 이런 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사표 제출을 제가 재간을 했습니다마는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방송 이후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탈당파 조응천 의원은 잘 짜여진 한 편의 다큐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유감과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잘 짜여진 한 편의 다큐 드라마다. 뭐 인간 시대 뭐 있죠, 뭐 그런 거. 인간극장인가? 인간극장. 예. 뭐 좀 감성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게 컨셉이 된 것 같아요.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은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직접 먼저 들어가셔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하시고 국민들께 단호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의 담보로 명확한 유감과 사과 같은 게 같이 있었어야죠. 여권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마치 대통령실에 초대받은 느낌으로 대담을 지켜봤다고 말했는데요. 명품백 관련한 답변에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느꼈던 심정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마음을 좀 졸이고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 볼수록 좀 흥미롭게 예.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생각, 또 국정 운영의 방향,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예. 제가 마치 대통령실에 초대받은 느낌으로 그래요. 예. 지켜봤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충분치는 않지만 예.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의 심정을 예. 또 그런 경위를 저는 나름대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후 봉합되는가 했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이명백 공천위원장의 이른바 친문 용퇴론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고민정 의원도 입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탄생은 결국 민주당의 패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 모두의 책임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도 이제 친문계의 대표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당을 운영을 해왔어도 대표께서는 레드캅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시기까지 네네. 하면서, 그래서 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언을 드렸고 지금까지 당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친문계 인사들 다 나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 또 저일 텐데요.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되고.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결국 우리 이제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볼 때 왜 좀 더 혁신하지 못할까? 왜 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 특히 세 번째,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물론 뭐 저도 책임도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책임이 있고 그렇겠지만은 근데 뭐 공통 책임은 무책임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분들의 개인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의원이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지역구를 변경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경남 양산 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 당의 요청을 받았을 때 참 막막했지만 거대 야당의 횡포로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현역에 있는 울산 북구에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당의 홈지 출마 요구가 공개된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외에 어떤 공식적인 말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 인사 책임론과 불출마 요구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면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두 분은 4월 총선 승리를 시대적 소명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열립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항소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다퉈볼까요? 예, 제가 지금 그 1심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피고인이 5명이고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해당하는 혐의가 12개 죄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다른 피고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죄명 자체는 이 판결문에 13개가 적시가 돼 있었고 그중에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2개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 뭐 5개 이런 식으로 혐의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 관련해서 1심에서 판결은 어떻게 됐던 것이었냐면 이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제가 좀 크게 3개로 나누면 일단은 입시 비리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 입시 비리 관련해서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의 경우에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것을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하면서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이런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공문서인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대 뭐 발급 인턴 같은 경우 예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문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공문서
위조 공무상 행사 이런 부분들이 죄명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의 경우에 조지 워싱턴 내에서 이 유학을 할 당시에 퀴즈가 있었는데 이 퀴즈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풀어줬다 이런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럼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 죄명이 또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붙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이 유재수 전 이제 경제부시장이 있습니다. 부산 경제부시장이 있었는데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전에 있었던 직책이 금융위 관련 임원이었는데 그 금융위 관련 이 임원을 함에 있어서 이 비위 행위가 이제 제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 행위가 제보가 돼서 이 감찰반에서 이 제보에 대해서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확인 결과 어떠한 비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보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비위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일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이 그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인데 이 부분 감찰을 무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형법상의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라는 것이 또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관계를 봤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거의 다 유죄가 인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13개 제명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2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죄가 인정이 안 된 부분도 꽤 있어요.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꽤 있어서 1심에서 그러면 검찰에서도 지금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각각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소가 어떤 의미냐면 1심의 판단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판결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던 뭐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유죄가 아니다라는 다툼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을 것이고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 증거를 이제 은닉하는 걸 교세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유죄다라고 다퉜을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또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13개 죄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1심에서는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러면 이 징역형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의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피고인 5명 중에는 정경심 전 교수도 있다 보니까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1심에서 이제 추가로 1년이 또 이제 선고가 됐었거든요. 이미 정경심 교수는 다른 사안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와 또 별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1년을 추가로 또 판결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항소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조민 씨 그 딸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로 인정이 안 되고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었잖아요. 이 부분도 뭐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그 청탁금지법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민 씨의 지도 교수가 노환중 이제 부산 그 의료원 원장인데. 그때 당시에 이 조민 씨의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높지 않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자체가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원장이 이 조국 전 장관에게 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뇌물공여죄를 하나를 이제 혐의를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있었고 만약에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였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1회에 100만 원 이상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혐의를 봤던 것인데 1심 재판부는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던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법리적인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을 넘는 것이냐에 대한 뭐 기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급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쟁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피고인이 5명이고 혐의가 12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에 대해서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 당시 이야기 듣고 다시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조 전 장관 최근에 총선 앞두고 대외 행보 이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항소심 선고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법적으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좀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 이제 공직선거법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 19조에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직이 상실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이라도 총선 출마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 어떤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만약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한다면 이 상고심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고까지.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항소심 선고랑 그 상고심 선고 사이가 1년이 안 됐어요. 한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조금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이라도 출마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 그 선고 공판도 오늘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같은 사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선고가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1년에 지금 추가로 선고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조국 전 장관이랑 결국에는 그 사실관계가 거의 다 겹치는 부분이고 공모관계가 있었느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과 같이 이제 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결과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YTN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재판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묻기 위한 걸까요? 예, 지금 이 전청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건의 피고인이 전청조 씨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청조 씨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이라고 알려졌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해서 같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피고인이 2명인데 지금 오늘 원래 선고가 예정이 돼 있다가 재판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선고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고를 미루고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을 한 다음에 선고기를 다시 잡겠다. 지금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경호실장 그 이모 씨도 본인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전청조에게 이제 속아서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지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이모 씨가 이 전청조 씨가 돈을 받는 데 있어서 뭐 통장을 자신 것을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봤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공범의 그 정도가 아예 처음부터 같이 속이는 걸로 하는 공동 정범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 통장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조범 정도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보는지도 조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피해자고 본인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사실관계의 확정이 중요해서 아무래도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사기 혐의도 있고 위조, 문서 위조, 임신했다고 속이면서 돈을 갈취한 갈취 혐의도 있는데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거든요. 적절한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죄명을 보자면 그 말씀 주셨던 사기 같은 경우가 그 특경법 사기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이 사기가 있는데 이게 27명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이제 사기로 편취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을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위조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랑 그리고 이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위조 공문서 행사 그리고 계약서, 이 대기업의 용역 계약서라는 걸 또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부분도 가짜였거든요. 그러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게 또 제명이 있는 것이고 또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또 수천만 원을 이제 편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기가 또 별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일단은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특경법 사기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서는 금액으로 기준을 나누게 되는데 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미만의 경우에는 뭐 일반 경우에는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27명이지 않습니까? 27명의 피해자면 사건이 사실 27개가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죄가 유죄가 선고가 되면 이 가중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형법상의 가중이 뭐 그 하나의 형이 있고 그에 대해서 뭐 2분의 1 가중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아마 거의 최고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구형이 15년이라고 계산을 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그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청조 씨가 앞서 이제 혐의를 좀 대부분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난달에 그 최후 진술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뭐 자기 자신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시간 걸리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겠다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거든요. 이런 태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양형 기준상으로도 이 부분 뭐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형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감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 부분 반성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형 여부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형의 정도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워낙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피고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 감형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자체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옥중 편지 외에도 뭐 출석한 재판에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만 편지를 통해서 봤을 때는 내가 우주 대스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남인우 씨를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도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재판부가 아무래도 이 반성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우주 대스타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판정에서는 이렇게 반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그 이후에 뉘우쳤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전청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좀 가능한 큰 벌을 받고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법정에 이 방청석에 피해자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고 또 피해 회복도 거의 안 됐고 이 정신적 회복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떳떳과 올바르다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 전청조 씨 사건에 대해서 특히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액만 따져서도 30억 원이면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예, 사실 이게 일반 개인이 30억을 버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특히나 지금 현재에서 뭐 미래에 어떻게 변제할 것이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할지 여부를 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청조 씨가 계속해서 남현희 씨에게 많은 범죄 수익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남현희 씨에게 지금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남현희 씨도 경찰에 이 관련해서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출을 했을 때 피해 변제의 일부라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남현희 씨에게 계속 범죄 수익이 다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눈에 띄는 재판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성년자 10여 명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서 오늘 상고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요구는 재판부가 기각을 했는데 기각 이유는 뭘까요? 예, 이게 성폭력 약물처벌법 4조에 따르면 이 검사가 이 성범죄를 범한 성도착증 환자 중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일단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 이제 성충동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오늘 대법원에서도 그 항소심이 법리에 오해가 없다. 이 항소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법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적으로 착오한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기각이 됐던 그런 소식입니다.
또 앞서 예전에 출소하고 뭐 성범죄할 개연성도 떨어진다, 성도착증도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검찰 측에서는 이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그 정도가 이 재범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쉽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판 상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집단 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각 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회장이 즉각 사퇴하며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에 더해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전문의가 수련하는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뭐 점점 높아가고요.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 관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을 반영해 설 연휴 기간의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집단 행동 계획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이뤘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전문 경영인 선임과 보도 개입 금지 등 조건을 걸었지만 오너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진그룹이 보도와 편성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유진 측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인 체제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면서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매각은 그저 일개 기업의 언론 인수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특혜 매각 범죄이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심사위원회 평가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어떻게 2달 만에 바뀔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서류만 있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한 지난 2015년 방통위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YTN이 말도 안 되는 자본에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팔려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YTN을 공영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수차례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된 유진그룹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불법 자전거래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고 현직 임원이던 이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룹의 수장인 유경선 회장은 지난 2012년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정도로 과거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난 만큼 보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성실히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최근엔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아 배를 불린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언론 노조는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은 원래 자리로 되찾을 것이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YTN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민 주주 운동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YTN 노조는 다음 주 이번 방통위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은 이번 지분 매각 승인에 대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보도 전문 채널 경영권이 민간에 넘어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와 연인 관계인 4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와 문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전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람 계장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세입이 있었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에서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 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합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감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대포 통장을 못 만들게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기록이 있는 계좌는 거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독과점 플랫폼 사전 규제 법안 추진이 미국과 업계 반발의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단지 전략적 숨고르기라고 밝혔지만 중국 플랫폼의 급성장에 중소 온라인 기업들까지 반대하면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가칭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이번 달에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돌연 연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은 법안의 핵심이어서 전면 재검토 의미로 해석됩니다. 발표를 들여보시겠습니다.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함께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은 어떤 취지의 법안인 건가요? 네, 카카오 택시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다 적발됐고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 같은 플랫폼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구글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서 불공정 행위를 사전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온라인 업체들의 시장 장악 속도가 빠른 만큼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종 플랫폼이 드문 유럽연합이 지난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에 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이런 공정위 간부의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대통령실에 플랫폼법 입법을 보고하자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 이어 미국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런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게 해서 무역 약정을 어기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벤처기업협회, 특히 법안의 수혜자로 여겨지는 스타트업들도 반대하고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투자 위축은 물론 최근 우리나라 직구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1위로 치고 올라온 데서 보듯 진입장벽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중국 기업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1위로 다 올라서는 것도 심한 문제일 텐데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우리 법으로 규제를 한다? 미국도 중국도 하지 않는 걸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플랫폼 산업은 진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네, 공정위가 어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그럼 입법 포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고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들이 찬성 입장인 가운데 공정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원안대로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힘을 잃고 있는 데다 중국 플랫폼 급성장 속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2심 선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취재진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서 1년 넘게 2심 재판을 받아왔고요.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조 전 장관 출석을 해서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선고 결과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가 독주하고 있지만 친트럼프 강경파가 득세한 공화당은 내홍에 빠졌습니다. 당내 이탈표로 트럼프 의중이 담긴 법안이 번번이 부결되며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정책 실패를 바이든을 심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many from prisons, jails,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s, many terrorists coming into our country. That's really allowing insurrection. 친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은 국경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7석 더 많은 수적 우위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트럼프 대선 이슈를 부각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똘똘 뭉친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에선 이탈표 4개가 나오면서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 You're seeing the messy sausage making, the process of democracy play out. And it's not always clean, it's not always pretty, but the job will be done at the end of the day.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 국경 통제 강화까지 한데 묶은 158조 원짜리 패키지 법안은 공화당 상하원 간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따로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이마저 공화당 내 이탈표로 자초됐습니다. House is in chaos. It doesn't behoove the speaker well to block everything because 30 hard right-wing people just want chaos like Donald Trump does.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트럼프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지고 공화당 내 친트럼프 강경파와 그 외 의원들 간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혼돈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내리쬐는 햇살이 따스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다만 제 뒤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초미세먼지가 가려서 다소 뿌연 모습입니다. 온화한 날씨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배 수준까지 짙어져 있는데요. 오늘 야외 활동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충북과 전북,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계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큰 추위 없겠는데요. 귀성길과 귀경길에는 하늘도 맑아서 고향 오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낮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등 서쪽 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니까요. 연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 먼지는 연휴 기간에도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